반갑습니다. 올해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이정도입니다. 출신교당은 서울 안암교당이고 추천교무님은 규산 이광규 교무님입니다. 저는 교무님 못지않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독경과 목탁소리는 학창시절 제 알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치열한 공부 도량이었고 스승님들의 숙소였으며 부모님이 애써 모아두신 돈은 언제나 원불교의 곡물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공부의 길로, 원불교의 길로 안내하시며 제용무역과 거진 출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두 분을 보고 자라며 어렸던 저는 두 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론 원불교가 싫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을 사랑을 원불교에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대산종사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 바른 길이라는 제 이름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정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한 이모 교무님이 대책 없이 순수해 보여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동산수도원 단칸방에 고모 할머니 교무님의 냄새, 그 청빈한 수도인의 냄새가 너무 갓난해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개척교당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너무 가여워서 원불교가 싫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갔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갔고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자가 되었으며 부잣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삶은 안락했고 편안했습니다. 세상의 이론대로라면 저는 행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무언가가 늘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정신의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었던 저는 도망갔습니다. 일로 도망갔고 때론 술로, 때론 여자로, 때론 여행으로, 때론 바이크로, 때론 책으로, 글로, 카메라로, 목공으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좇으며 살아왔습니다. 내게 이미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받고 가까운 것보다 먼 곳을 받습니다. 어느새 삶은 이미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채워야 할 깊은 구멍, 거대한 결핍이 되었고 삶은 유쾌한 기쁨이 아니라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부잣집 딸과 헤어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고 남았던 것마저 다시 무너지길 반복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그때 딱 1년만 원불교의 모든 걸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 숙제였던 원불교를 제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토요일은 안암교당, 일요일은 강남교당, 두 곳의 교당법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매주 정정 공부방과 모든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전을 읽는데 대종사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며 제게만 몰래 보내오신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법문 하나하나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사랑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법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참회의 눈물이었고, 질기고 질긴 수견 속에 다시 내 집을 찾아 돌아온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것은 마음난리였고 저는 마음병 환자였으며 그 원인은 제가 물질의 노예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참회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그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녔지만 갈증이 채워지긴커녕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공부 더 하고 싶고 매일 공부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음 공부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당 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갈증은 여전한가? 남들처럼 다시 일을 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또다시 무언가에 의미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삶과 아무런 차이 없는 그 무의미한 반복, 끝도 없는 윤회의 쳇바퀴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한 100년을 사느니 진실한 5년을 살아라. 허망이 무엇인지 아는 제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 제게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무 출신의 길을 가려는 것은 이 몸과 마음 편하기만 바라거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도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모두를 초월해 대종사님 하시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을 물질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약자에서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한 사람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이 세상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이루어내고야만은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그 당당함과 떳떳함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산에서 홀로 바람을 벗삼아 정관평을 내려다보면 무한한 감사함이 몰려옵니다.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난 110년 원불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선지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꿈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진 고생 다 하시며 대종사님의 손이 대종사님의 마음이 되어주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회상을 지금껏 소중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제야 처음으로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대종사님의 손이 되고 대종사님의 마음이 될 차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창입니다.
제 주제 강연은 정전 제3 수행편 제12장 솔성요론 10조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오입니다. 작년 12월에 이 조항을 뽑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집안 눈에 잘 띄는 곳에 써붙여 놨으나 연만은 되지 않고 일상 속 일과에 파묻혀 오다가 더 미룰 수 없는 경계선까지 오니 쓰게 되더군요. 잘 아시다시피 솔성은 거느릴 성품성으로 성품을 거느린다는 의미이고 그 성품자리, 즉 이론상 자리를 챙긴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봤을 때 지적하거나 그 그름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자기의 그름을 살펴 깨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가운데는 상대의 그름이나 허물을 봤을 때 그 즉시 지적도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그릇됨을 드러내 상대를 옹색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어색하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은 원망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이거나 개인적인 거나 대물에 관한 것은 상대의 그름을 드러내지 않고 반면 교사 삼아 자기 성찰 먼저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대개는 그름을 저지른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일임을 알 것이고 반성도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자칫 상대심을 갖고 그 그름을 드러냄으로써 내 지식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일 수도 있는데 되려 암한심이 생겨 자기 그름을 파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지는 알미 없이 다 아시고 사생은 다 통하여 인지하니 사은께서 그 그름의 정도 따라 죄의 벌이 가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그름이 국가 사유나 공도 사업, 공도 회상 또 여러 사람에게 큰 누를 끼치는 그름이라면 당연히 지적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 그름을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치르게 하여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중이 각성케 하는 기회도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전달된 글을 읽었고 그 내용이 주제 강연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학창시절의 선생님이었던 분, 이제는 노인이 된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노인은 성인이 된 제자를 기억하지 못했죠. 제자는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자신도 교사가 됐다고 했어요. 노인이 제자에게 선생이 되기로 한 동기를 묻자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친구가 멋진 시계를 학교에 가져왔는데 너무 갖고 싶어 제가 훔쳤고 시계가 분실됐다는 걸 들으신 선생님은 훔친 학생은 빨리 돌려주라고 하셨지만 저는 돌려주기 싫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모두 일어서서 동그랗게 서라 하셨고 눈을 감으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차례로 주머니를 뒤져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 꺼내셨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지시고는 시계를 찾았으니 눈을 뜨라 하셨고 누가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제 명예를 살려주셨고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냐고 제자가 묻자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졌던 것도 기억해. 하지만 훔친 학생이 너였던 것은 몰랐어.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저는 이 대목서 목줄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져 시계를 찾는 선생님의 깊고 참된 뜻은 훔친 학생이 누구인지 학생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조차도 몰라서
상을 남기지 않으시려는 거고 스스로에게나 학생들에게 공평무사하려는 마음 다스림이었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솔송으로 한 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36장 대종사 무슨 일로 김 남편을 꾸짖으시고 문정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을 꾸짖는 것이 남편에게만 한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규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대산종사 법어 운신편 34장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의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주 문정교당 출신 심산 송용원 교무님 추천으로 원기 110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세도반으로 입학한 송한성입니다. 저는 교무님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원불교를 많이 접했지만 원불교에 큰 감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교당법회에 참여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원불교에 큰 감흥이 없었던 저는 오히려 법회가 제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 원불교가 미웠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평천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선 교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환영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무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당연히 훌륭하겠지라는 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저를 격려하기보단 오히려 원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시선들이 제겐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교무의 아들이라는 시선 그 자체가 부담이었고 고등학교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것도 쉽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났고 때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농구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육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농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구를 하기엔 작은 체격,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되는 무릎 부상, 무엇보다 농구를 하기엔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꿈이 멀어져가는 상실감에 저는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공부, 인간관계 등 대부분을 놓치게 되었고 더욱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다 우연히 학교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법회에서 교무님의 설교를 통해 제 마음이 병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음 공부를 통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시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출가의 길을 권유해 주셨지만 처음엔 교무의 아들이고 농구의 길은 어려우니 단순한 덕담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아직 출가의 길을 걷기에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욕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농구의 길과 주변 인연들이 이끄는 마음 공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게시판에 우연히 고등신성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농구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기에 신성에 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 큰 욕심을 이겨내고 전무 출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과연 제가 교무의 길에 걸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자 2024년 여름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에서는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첫 신성회이자 마지막 신성이었기에 단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상대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경계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가 부족했던 저는 그들이 미웠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는 제 자신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과연 교무의 길을 걸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처음 만난 학생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저와 비슷한 이야기뿐만 아닌 전혀 다른 이들의 출가서원 이야기를 들으며 경계 상황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복과 희망을 찾다 보니 어느새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출가의 길을 추천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주변의 말과 교무로서 잘할 수 있다는 제 내면의 믿음으로 인해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서원하고 2월 14일 세도반 훈련을 시작으로 전무 출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원불교학과에서의 첫 학기는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오고 굳혀왔던 습관과 모습들이 나무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큰 상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많았지만 첫 학기 동안은 자존심을 세울 틈도 없이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본래 꿈으로 대학에 진학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학과에 진학해 밤새 놀기도 하고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다는 큰 욕심이 들기도 하였고 게임, 낮잠 등 작은 욕심들도 계속해서 일어나 큰 공부를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욕심들로 인해 학기 동안 방황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원불교학과 첫 학기를 원만히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무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의 은혜가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무님들을 통해 원불교를 배우고 대종경을 읽으며 서원을 세워가고 함께 사는 방언들을 통해 일기기지하는 방법을 단련해 갔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를 통해 스스로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을 하나하나 치료해 보니 원불교를 미워했던 제 자신에게서 이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굳은 신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신심을 바탕으로 대종사님 말씀 따라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리고 대종사님 교법 아래 사막 공부를 일심으로 하여 제 마음을 원만히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성불제 중에 큰 서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공부, 이 사업에 일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